민수 씨, 카페에서 다른 여자분과 앉아 계시던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건 그냥 지인이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그 여자분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냥 아는 지인이에요.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똑같은 말투, 똑같은 손짓까지. 이게 다 오해인가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세 퇴직 교사가 겪은 충격적인 결혼 사기 실화입니다. 마지막까지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을 자주 떠올리며 허전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 시절엔 교실 가득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제 하루를 채워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이 저를 맞이합니다. 남편이 쓰던 안경이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그가 즐겨 읽던 신문도 아직 구독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에 쌓이는 신문을 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만 되면 집안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소리만 흘러나올 뿐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은 흘러가는데 제 삶은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라고는 집 청소와 장보기, 그리고 가끔 동네 산책이 전부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연락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며느리들도 나름 챙겨주려 하지만 역시 친정 어머니만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외롭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죠. 그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그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도 공원을 산책할 때도 혼자입니다. 가끔 함께 걷는 노부부를 보면 부러움과 동시에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저도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대로 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허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안내문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중장년 재혼 상담 및 만남의 장 마이너스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보세요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내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혼자서는 외로우시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챙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을 만나보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안내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모임에 가도 될까?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동시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도 커져갔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연을 찾고 계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모임 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단정한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복지관 2층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대여섯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행자분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들 저처럼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분이었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 목소리가 차분하고 점잖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라고 합니다. 전직 공무원이었고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롭더군요. 그의 진솔한 말투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강민수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직에 계셨다고 하셨죠? 저도 교육청에서 일했었는데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상한 표정과 진실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순간 제 가슴이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나 싶을 정도로 적막하더군요.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함께 남은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 이후로 강민수 씨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어느새 격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그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제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카페나 공원을 골라 만남 장소로 정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어느 날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참 공허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함께 해드리죠.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제가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제면을 읽고 저는 사회면을 읽은 다음 서로 흥미로운 기사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세상 참 복잡해졌네요. 우리 젊었을 때와는 정말 다르죠. 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공무원 시절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저는 교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제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가끔 은근슬쩍 재산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집 관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이 있으면 서로 더 든든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말이에요. 그가 은근히 웃으며 말할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왠지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했고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만만치 않죠. 이런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감정만으론 살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적인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강민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돌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였던 저녁 시간도 이제는 그와의 약속이나 통화로 채워졌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관심이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사람 같아서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강민수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나갈 무렵 그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를 충분히 알았잖아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있다 보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는 해둬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를 위해 보험도 들고 재정도 투명하게 공유하면 어떨까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마치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집 문제나 연금 같은 건 나중에 자식들이 오해하지 않게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시작하는 게 맞죠?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 자체는 그럴듯했지만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끼워 넣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걸까?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급할 것 없잖아요.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강민수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옆에 앉았던 여성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지관 근처 벤치에 앉아서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강민수 씨한테 너무 깊이 마음 주지 마세요. 저도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제가 물어보자 그분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모임에 나왔던 분이 있었는데 강 씨와 만나다가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정리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투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한 투자처가 있으니까 돈을 맡기라고 했다나 뭐라나. 그분이 거절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그분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수 씨와의 만남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유독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것, 제 집과 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것, 그리고 오늘 갑자기 재정 공유 이야기를 꺼낸 것까지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과 안정감이 갑자기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강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이야기 생각해 보셨나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강민수 씨는 저를 평소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요라며 은근히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 위에서 그는 다정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좋은 투자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익이 안정적이고 든든할 거예요.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투자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말을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제 지인들이 다 하는 거라 절대 손해는 없어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의 대답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니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일에 함부로 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강민수 씨는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요? 서로 믿지 못한다면 결혼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믿음을 주기 시작하니 그 틈을 파고드는 거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일단 집부터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차액은 투자하면 일석이조죠. 강민수 씨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에서 만난 그 여성분의 경고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깊이 마음 주지 마세요. 저도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야 그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서 강민수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여성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투자처가 있어요. 제 지인들이 다 하는 건데 수익이 정말 좋거든요. 우리 같은 나이에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멘트였습니다. 심지어 손을 잡는 제스처까지 동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함도 사랑의 고백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조용히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완전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행복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진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을 수 있었지? 자책하는 마음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수 씨에게서 평소처럼 다정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내일 만나서 투자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요. 그 문자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강민수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다니 내가 속을 뻔했구나. 분노와 함께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그를 믿고 새로운 사랑을 꿈꿨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카페에서 봤던 그 여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네를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민수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분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 선생님도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근처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도 같은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하다고 지인들이 다 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절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집도 정리하라고 했나요? 제가 물어보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차액으로 투자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은행 통장까지 공동 명의로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딸이 말려서 안 했지만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민수 씨의 수법이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외로운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다음 재산을 노리는 전형적인 결혼 사기였던 거죠.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여러 명을 동시에 노리거든요. 그분의 말에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피해자 모임 연락처가 있어요. 혼자서는 그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함께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고 어두운 사무실 안에 대여섯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고 비슷한 상처를 입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꺼내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같은 수법이네요. 우리 모두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한 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집을 팔아서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었고 또 다른 분은 보험금을 해약해서 그에게 맡겼다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강민수 씨의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경찰관도 반신반의했지만 여러 명의 일치하는 증언과 증거들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결혼 사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아요. 잘 신고해 주셨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속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분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강민수 씨가 저희를 우습게 본 것처럼 저희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함께 법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법원 입구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수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가 다급하게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모든 게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전히 그럴듯한 표정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법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해결해요. 지금까지도 거짓말 하시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법정에서 창피만 당할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사랑 노름이라니 웃음거리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김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까지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구나. 다른 피해자분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강민수 씨를 애워쌌습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는데.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젊은 여성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강민수 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수 씨는 딸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아빠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3년간 총 1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총 8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수 씨의 변호사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딸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친아버지를 고발하는 딸의 모습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피해자분들을 호구라고 불렀어요. 어떤 분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노트에 적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의 증언에 강민수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었던 김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2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보험금 해약 피해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노후 대비용 보험을 해약하라고 설득당했어요. 그 돈으로 더 좋은 투자를 해준다면서요.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언대에 서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다른 여성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같은 멘트, 같은 제스처로 말이죠. 투자 이야기, 집 정리 이야기까지 똑같았습니다. 제 증언에 법정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강민수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이든 여자들이 무슨 사랑을 안다고. 그의 막말에 법정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여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당신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를 바보로 아셨나요? 외로운 노인들을 이용해서 부끄럽지 않나요? 법정은 피해자들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강민수 씨가 쌓아 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마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 강민수 씨, 결혼을 빌미로 한 조직적 사기 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강민수 씨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해자 모임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개월간의 무거운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에 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신문과 방송에 저희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할머니들, 결혼 사기범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저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기사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저희를 응원하는 분들까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나서냐, 조용히 살 것이지라는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차피 돈 못 찾을 텐데 괜히 시끄럽게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처음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피해자 모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정식으로 시니어 사기 피해 예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받으러 오신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방송국에서 저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제작진의 말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젊은 세대들과 함께하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화나지 않으세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긴 하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슬프고 외로운 눈이 아니라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강민수 씨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생이 꼭 젊어서만 빛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이막이다. 그리고 창문을 열자 환한 바람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따뜻하고도 힘찬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준 동료들이 있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